자,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코치 W의 퍼펙트 NSCA CSCS 합격 가이드에 오신 걸 다시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코치 W의 퍼펙트 NSCA CSCS 합격 가이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배워볼 과는 챕터 6 유산소 지구력 훈련에 대한 적응입니다. 오늘 개요는 유산소 트레이닝에 대한 급성 반응과 만성 반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만성 반응 같은 경우에는 호흡계, 신경계, 근육계, 내분비계 알아볼 거고, 에너지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 그다음 외부 요인, 뭐 고도 차이, 그다음에 남성과 여성의 차이 이런 것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번 첫 번째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운동 중 심장에서 어떻게 혈액이 다른 기관으로 옮겨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요. A 같은 경우에는 안정시 심박출량 분포입니다. 여기 보시면 가장 많이 가져가고 있는 것은 간과 심장입니다. 그래서 간과 심장이 안정시에는 우리의 몸의 기관 중에서 약 50%의 심박출량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중요한 점은 안정시에는 근육이 20%밖에 피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넘어가서 B표 같은 경우 보면 격렬한 운동 중에 우리 심박출량이 어떤 기관으로 옮겨지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기표입니다. 여기 보시면 근육 같은 경우에 84%를 가져가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많이 혈액을 가져가던 간이나 신장 같은 경우는 2%, 1%대로 떨어지고 근육이 84%나 혈액을 가져가니 우리 몸이 얼마나 운동을 하기 위해서 많은 피를 근육으로 보내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 유산소 트레이닝에 대한 심장 반응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요. 먼저 심박수라는 걸 배워보겠습니다. 심박수는 heart rate이라고 하고 분당 심장 박동수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건 BPM을 사용하고요. 다만 우리 최대 심박수는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 심박수는 트레이닝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심박수 대신 바뀔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바로 1회 박출량이라고 하는 스트로크 볼륨입니다. 심장 박동당 한 번 짜낼 때 펌핑되는 혈액의 양을 말을 하고요. 이 최대 1회 박출량은 트레이닝으로 증가가 가능합니다. 네,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서 1회 박출량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구력 훈련을 받은 운동 선수들은 심장 박동당 더 많은 혈액을 펌핑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동을 하면 할수록 심장 박동당 더 많은 혈액을 펌핑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면 지구력 선수 검정색 라인으로 보이는 선수는 여기 보면 X축 산소 소비량 대비 얼마나 많은 박출량을 내보내는가라고 봤을 때 지구력 선수들은 월등히 높은 양의 박출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산소 소비량이 4리터 정도 넘어갔을 때는 140ml를 한 번에 내뱉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운동을 하지 않았던 좌식 생활한 대학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80ml 정도 빠르게 이 추위가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1회 박출량이 그러면 어떻게 증가하는가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여기는 총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증가된 확장 기말 용적이라고 하는데요. 확장 기말 용적, 그래서 end diastolic volume이라고 하고 EDV라고 많은 텍스트북에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충전이 이 좌심실에 충전이 끝났을 때 있는 혈액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많이 들어간 혈액의 양이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더 많은 혈액의 양을 가져오면 가져올수록 1회 박출량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증가된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입니다. 더 강력한 심실 수축과 더 많은 배출을 유발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안정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5리터 정도 1분에 배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운동 시에는 5리터가 아니라 거의 5배 정도 되는 25리터까지도 1분에 짜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운동하면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것들을 통해서 1회 박출량이 늘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증가된 정맥 환류입니다.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이 말은 무엇이냐? 바로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왼 좌심실에서 온몸으로 혈액을 처음 보냈을 때 이 혈액이 쭉 돌고 나서 다시 우심방으로 돌아오잖아요. 이 우심방으로 돌아오는 혈액의 양에 따라서 오히려 1회 박출량이 증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총 세 가지의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골격근 펌프입니다. 골격근 펌프라는 게 뭐냐면 우리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종아리가 제2의 심장이다. 이 말은 무엇이냐? 가장 심장에서 멀리 있는 실제적으로 근육을 짜낼 수 있는 근육이 바로 이 종아리 근육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돌아오는 역할을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런 프로토콜이 있는데 급하게 뭐 유산소 운동을 한 이후에 쿨다운을 하지 않으면 심장에 엄청나게 큰 무리가 가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심장이 돌아오는 피까지 모든 걸 담당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그런 사람이 쿨다운 스트레칭을 뭐 걷는다던가 아니면 좀 라이트하게 조깅을 한다던가 하면서 우리 이 종아리에 있는 근육이 계속 피를 위로 올려주면 심장에 가는 부하가 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골격근 펌프가 그중 하나인 겁니다. 두 번째는 호흡 펌프라고 해서 우리가 숨 쉬는 이것 또한 역시 정맥 환류를 만든다. 그리고 마지막은 혈관 수축입니다. 우리가 정맥 수축을 통해서 혈압을 상승시키고 뭐 교감신경 활성화를 하잖아요. 이것이 무엇이냐? 결국에 피를 더 세게 빨리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맥 수축을 해버리는 거죠. 우리 호스 같은 거 물 뿌릴 때 보면 끝에 입구를 세게 잡아당기면 그 물의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맥 수축을 통해서 혈압을 좀 빨리 높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 하나 나오는데요. 프랭크 스털링 메커니즘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맥 한류 아까 전에 말했듯이 피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이 심장에 들어오는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강력하게 수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늘어난 확장기마 용적으로 인해 근육 섬유 길이가 늘어나게 되고 우리 많이 배웠죠. 길이 장력 관계, 랭스텐션 릴레이션십에 의해서 늘어난 심장 근육 섬유가 더 강하게 혈액을 박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러버밴드 생각하시면 됩니다. 러버밴드. 네, 그래서 다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프랭크 스털링의 메커니즘 중 하나가 또 박출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심장에서 배출되는 그 아까 전 배웠죠. 이완기마 용적, EDB의 비율이 얼만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프랭크 스털링 메커니즘은 결국에 이 박출률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이 뛸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피를 실제로 보내고 있는가, 진짜 보내는 양이 얼마인가 우리 몸에 라는 걸 보여주는 지표로서 박출률을 사용하게 되고요. 이 정상 수축기 같은 경우에는 박출률이 약 0.55 이상이면 다 정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박출률이 0.5 이하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이걸 바로 심부전 (heart failure)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전에도 많이 배웠지만 한번 더 복습하는 차원에서 심장의 전도 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넣어봤습니다. 심장의 전도 체계 많이 배웠죠? 동반결절, 페이스메이커, 얘가 모든 거를 심장박동 다 컨트롤하는 거죠. 그 다음 방실결절, AV노드, 그 다음 방실다발, 이거 히스다발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퍼킨지 섬유가 전체를 감싸게 된다, 심장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더 그냥 복습하는 차원에서 넣어봤습니다. 네, 유산소 트레이닝에 대해서 심장 반응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하나만 외우셔도 이번 강의에서는 많은 걸 배워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바로 심박출량 공식인데요. 바로 심박출량을 어떻게 구하는가? 1회 박출량 스트로크 볼륨 곱하기 심박수 HR을 다 하게 되면 단위가 리터 퍼 미닛, 리터 퍼 미닛. 그래서 리터 퍼 분이 나오게 되고요. 분당 시스템을 통해 펌핑되는 혈액의 양을 구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심박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안정시와 최대 심박시에는 얼만큼 큰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인의 기준의 안정시 심박출량은 약 5리터입니다. 이거는 많이 변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5리터 정도를 안정시 심박출량으로 내보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다른 점이 있죠. 바로 우리 BPM, 스트로크 볼륨하고 BPM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일반인 기준 같은 경우에는 70 BPM 곱하기 70ml를 하게 되면
4,900ml, 그러니까 4.9리터를 내보내게 되는 거예요. 다만 지구력 정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스트로크 볼륨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1회 앞 박출량이 늘어나게 되니까 그거에 맞춰서 BPM이 빨리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섬액이 진행되고, 그러니까 50 BPM 곱하기 100ml, 그래서 5리터가 나온다. 그래서 결국에는 안정시 심박출량이 5리터가 나오지만 그거를 구성하는 BPM과 그 다음에 1회 박출량은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의 최대 심박출량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한 20에서 22리터까지 안정시 곱하기 4배까지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지구력 종목 같은 경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8배까지도 듭니다. 그래서 40리터를 내보낸다. 왜 이렇게 지구력 종목 선수들이 잘 뛰는지 아시겠죠? 이런 거 보면. 여기 보면 남성과 여성의 차이도 있는데요. 여성은 약 한 25% 정도 낮은 1회 박출량, 그 다음에 총 박출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1회 박출량 줄게 되면 비율적으로 총 박출량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성이 또 낮은 이유는 비교적으로 작은 심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심박출량을 큰 그림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배웠던 공식인 Q 이꼬르 SV 곱하기 HR. 그러면 우리 심박출량이 어떻게 바뀌는가 볼 건데요. 일단 1회 박출량이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 심박출량도 그거에 비례해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SV가 올라가면 당연히 Q는 올라가겠죠. 그러면 분당 근육에 펌핑할 수 있는 혈액의 양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네, 밑에 한번 보시면 요거는 유산소 훈련에 따른 안정시 심박수가 적응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어렵게 설명을 해놨지만 결국에 스포츠 심장, 심박수가 왜 안정시에 떨어지는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운동을 통해서 1회 박출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1회 박출량이 안정시 심박출량에 맞추기 위해서 오히려 심박수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안정시 심박수가 감소하게 되고, 우리가 많이 보는 마라톤 선수들 아니면 경륜 선수들 같은 그런 지구력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약 안정시 심박수가 30에서 60 bpm까지도 내려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심박수와 그 다음에 운동 강도, 그 다음에 1회 박출량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본 그래프입니다. X축은 왼쪽의 훈련 시작에서부터 그 다음에 오른쪽에 최대 강도로 훈련 강도가 나타나 있고요. Y축 같은 경우에는 100부터 해서 200까지 총 심박수, 그 다음에 1회 박출량이 한 번에 나타나는 Y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심박수 검정선은 시작 시에는 한 60 bpm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최대 강도 한 200, 최대 강도까지 가게 되면 200 bpm까지도 가게 되는 겁니다. 선형적 증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1회 박출량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선 같은 경우에는 약 80ml에서 시작을 하는데 최대 산소 섭취가 한 40에서 63%가 되는 지금 표시되어 있는 이 지점에서부터는 한 125ml로 평탄화되고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박수는 선형적으로 운동 강도에 따라서 늘어나고 1회 박출량은 평탄화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심박수와 최대 산소 섭취량의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볼 건데요. 우리 아까 전에 배웠듯이 심박수와 운동 강도가 비례하듯이 최대 산소 섭취량과 심박수는 또 직접 비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 심박수의 70%가 뭐 VO2 max의 70%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학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운동 강도를 우리가 심박수에 맞추는 훈련들이 존재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추정으로 최대 심박수를 구해봐야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공식이 바로 220-9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세의 러너가 있다면 한 220-50을 하게 되면 170 bpm이 이 러너의 최대 심박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대 심박수는 트레이닝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네, 이번에 배워볼 개념은 심박수 예비량인데요. 바로 하트 레이트 리저브라고 합니다. 최대 심박수와 안정시 심박수의 차이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공식은 최대 심박수 마이너스 안정시 심박수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한번 하는 걸 보여드리자면 최대 심박수가 180 bpm이라고 했을 때 안정시 심박수 63 bpm, 180 마이너스 63 하면 117이라는 하트 레이트 리저브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목표 심박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뭐 코치 K가 예를 들어 70%의 강도로 달리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그랬을 때 내 심박수가 어딘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가장 전통적인 100분율 공식에 따르면 최대 심박수의 70%를 구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좀 말했듯이 코치 K는 28살이니까 220 마이너스 28 하게 되면 192 bpm 곱하기 0.7 하면 134 bpm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코치 K의 70%의 강도가 134 bpm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 전통적인 백분율 공식이 조금 오류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카르보넨 방법이 나왔습니다. 카르보넨 방법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안정시 심박수 더하기 그러니까 원하는 강도 곱하기 심박수 예비량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돌려보자면 안정시 심박수가 60이라고 생각했다면 60 더하기 0.7 훈련의 강도 곱하기 192 마이너스 60 뭐냐 최대 심박수 마이너스 안정시 심박수 하게 되면 152 bpm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같은 방식으로 같은 강도를 달리고 싶었지만 카르보넨 방법이 전통적인 방법보다는 조금 더 높다라는 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운동 본인의 카르보넨 공식으로 본인의 최대 심박수의 70%를 한번 계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최대 심박수는 220 마이너스 나이, 안정시 심박수는 내가 쉬고 있을 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재는 그 심박수고요. 그럼 심박수 예비량 계산은 최대 심박수 마이너스 안정시 심박수 하게 되면 예비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운동 공식인 카르보넨 방법으로 70 곱하기 예비 플러스 안정 하게 되면 본인의 70% 최대 심박수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번 시간 들여서 한번 해보세요. 네, 이번에 배워볼 개념은 MET인데요. MET라고 하는데요. 바로 대사당량이라고 하고요. 안정시 산소 섭취량을 객관적인 지표화해 놓은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매트는 3.5ml per kg per minute이라고 이게 딱 단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 섭취에 따라서 뭐 대사량이 산소 섭취의 단위가 되기도 하고요. 이 대사당량이 그다음에 산소 섭취는 또 VO2 max라는 또 다른 지표도 있죠. 그래서 VO2 max는 최대 산소 섭취량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오른쪽 표 보시면요. 이 각 운동마다 MET가 얼만큼 나오는지, 매트가 얼마나 나오는지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입문 필라테스 수업, 뭐 시속 4.5마일로 걷기, 뭐 웨이트 리프팅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뭐 달리기가 압도적으로 제일 높죠, 매트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것들이 이런 활동들이 얼만큼의 에너지를 사용하는지를 지표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외워둘 거는 1매트는 3.5ml per kg per minute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VO2 max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VO2 max가 뭐냐? 맨날 뭐 VO2 max, VO2 max 이러잖아요. 달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VO2 max라는 것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최대 산소 섭취량이고 평균 대학생 남성, 그러니까 어린 남성 같은 경우에 VO2 max가 약 40ml, 약 40ml per kg per minute이고요. VO2 max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바로 심박출량, 우리 아까 좀 봤던 Q 곱하기 정맥 산소 차이라고 하는 AVO2 dip로 구할 수 있습니다. AVO2 dip라고 하는 정맥 산소 차이는 동맥과 정맥 사이, 그러니까 동맥에 지나가는 피와 정맥을 지나가는 피의 산소 차이를 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맥에서 10ml가 있었고 정맥에서 5ml가 있었으면 5ml를 쓴 거잖아요. 즉 근육이 사용한 총 산소의 양을 구할 수 있는 공식인 겁니다. 그래서 증가된 모세혈관 밀도와 미토콘드리아 밀도에 따라서 이 AVO2 dip는 바뀌기도 합니다.
급성 적응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급성 적응 같은 경우에는 0에서 14일을 급성 적응이라고 하고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호흡 수가 증가합니다. 왜냐, 산소가 부족하니까 그 부족한 산소를 메꾸기 위해서 숨이 가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산소가 혈액 안에 부족하다 보니 1회 박출량도 늘고 심박출량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 산소 근육이 원하는 산소는 정해져 있는데 그걸 주지 못할 경우에 빈도를 늘려야 되는 거죠. 빈도를 늘리다던가 아니면 한 번에 보낼 때 더 많은 양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던가.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1회 박출량과 심박출량이 증가하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만성적으로는 어떤 적응이 일어나는가? 바로 헤모글로빈의 포화도 퍼센트가 증가하게 됩니다. 헤모글로빈이 뭐죠? 우리 산소 옮기는 캐리어죠. 캐리어. 그다음에 헤모글로빈 증가할 수 있고요. 적혈구도 증가하고 모세혈관화 증가. 그래서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근육으로 산소 전달하는 능력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산지대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저지대에 와서 운동하시면 굉장히 편안하게 운동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바로 이 헤모글로빈의 포화도나 헤모글로빈들이 숫자 자체가 증가했기 때문에 산소를 좀 더 효율적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이번에는 평균 동맥압을 한번 배워볼 건데요. 평균 동맥압이라고 하면 뭐 많은 분들이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을 딱 중간값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이름이 지어져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심장 주기를 보면 피를 뽑아내는 수축기보다 피를 채우면서 쉬는 이완기가 약 2배 정도 길게 되는데요. 그래서 계산식에서도 이완기 혈압에 가중치를 조금 더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이 MAP 평균 동맥압은 심장 주기 동안 동맥에 가해지는 평균적인 압력을 말을 하게 돼요. 다시 말해, 우리 몸의 장기와 조직으로 혈액을 실제로 밀어주는 이 실질적인 추진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따라서 운동 중이나 위급한 상황에서 혈류가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지 판단할 때 단순 혈압보다 조금 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AP를 구하는 공식은 뭐냐? 바로 수출기 혈압 SBP 마이너스 이완기 혈압 나누기 3 한 값을 플러스 이완기 혈압계 다시 더하는 거죠. 그래서 안정시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축기 혈압 120 마이너스 80을 3으로 나누고 더하면 13이 나오죠. 13.3333이 나오는데 플러스 80 하니까 93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다음은 심근 부담도 RPP입니다. Rate Pressure Product라고 하고요. RPP 같은 경우에는 공식으로 간단하게 심박수 곱하기 수축기 혈압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수치가 갖고 있는 핵심적인 중요성은 바로 얼마나 심장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동 강도가 높아지면 심박수와 수축기 혈압이 모두 상승하겠죠. 그만큼 심장이 일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산소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운동 부하 검사나 아니면은 협심증이나 심근 허혈 상태를 파악하는 데 많이 사용됩니다. 심근 부담도. 자, 넘어가서 자, 이제 미토콘드리아 밀도 나왔습니다. 우리 그 전에 배웠던 저항 트레이닝, 무산소 트레이닝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미토콘드리아 밀도가 늘지 않는다. 미토콘드리아는 오히려 밀도가 감소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유산소 같은 경우에는 바로 미토콘드리아 밀도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근비대는 일어나지 않지만 미토콘드리아가 더 생성이 되니까 미토콘드리아 밀도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타입 1 섬유는 비대하지만 순근비대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배웠듯이 저희 저항 트레이닝 미토콘드리아 밀도 낮아지죠. 왜냐? 우리 근육이 늘어나는데 그만큼 미토콘드리아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밀도가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순근비대를 이루고요. 저항운동의 목표기도 하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증가 없습니다. 저항운동은. 그래서 유산소 운동이 미토콘드리아 밀도를 증가시키는 운동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거의 다 왔는데요. 이제 유산소 트레이닝에 대한 기타 적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로 유산소 트레이닝이 왜 우리 몸에 좋냐? 첫 번째로 효소 상향을 조절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당을 부수는 해당 과정에서 PFK라고 하는 이 엔자임이 하나 있는데요. 이 PFK의 상향 조절을 바로 유산소 트레이닝에 대한 적응으로 상향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크랩스 회로에서 옥살로 아세테이트도 마찬가지로 상향 조절이 됩니다. 또한
유산소 트레이닝은 주어진 최대하 심박수에서 더 높은 퍼센트의 지방 연소를 도와주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뭐죠? 굉장히 효율적이다. 그리고 경제적인 운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달리기의 효율성도 늘어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소된 혈중 젖산 많이 쌓이면 안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주어진 최대 이하 강도에서 감소된 혈중 젖산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유산소 트레이닝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첫 번째, 호흡 능력. 그러니까 호흡 능력이라고 했을 때는 좀 그럴 수 있는데, 이 환기율이나 폐 자체의 용량이 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뭐 폐를 따로 더 큰 걸 갈아 껴야 되잖아요. 그렇진 않으니까 호흡 능력은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근육 비대는 일어나지 않겠죠. 왜냐, 유산소 트레이닝을 하니까 저항 훈련이 근육 비대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중요한 최대 심박수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유산소 트레이닝으로. 다만 1회 박출량은 늘어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해서 6강, NSCA 6강 유산소 운동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혹은 있으시면은 질문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